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내란 가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지난 헌법재판소의 총리 탄핵 심판 판단 때와 비교해서 증거 수집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오늘 특검의 설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자료 제출 형식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항,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 문건 챙기는 점을 CCTV 검색하는 보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내란에 가담, 동조한 적 없냐는 질문에 입을 꾹 닫은 한 전 총리. 지난 5월 그의 대선 출마 선언문 속에 있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죠.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나면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다던 한 전 총리의 말. 불법 계엄 사태, 책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7월 2일에 첫 번째 소환이 됐고 오늘 내란 특검의 두 번째로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백 앵커가 전해준 대로 신병 확보,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1차 소환 때와는 확실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일단 한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할 말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겠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만류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초반에 했던 얘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얘기한 게 이미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장했던 게 나중에 뭐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많이 이미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 수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던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기각 때와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특검의 설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봐도 워낙 그 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특검이 당시와 상황 많이 달라졌다라고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사실 수사기관이 이런 말을 쉽게 언론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유의미한 어떤 증거 확보가 다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동안 국무위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7월 24일 날 총리 공관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뭐 거기서 확보된 어떤 증거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왜 변화합니까? 진실은 하나일 텐데 자꾸만 말이 바뀐다는 것은 위증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래서 혼자서 만류가 안 되니까 국무위원들을 조금 더 소집을 해가지고 해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예 법적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진술은 사전에 미리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같은 한 가지 팩트를 두고 본인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정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계엄 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뭔가 동조한 거 아니냐, 공범 아니냐 오히려 알고 예. 그런 하나 의혹이 있고요, 혐의가. 그다음에 이제 계엄 직후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에 왜곡 조작했다가 부서하고 나중에 그거 안 되겠다 폐기하자 이렇게 했던 혐의가 하나 있죠. 예. 그다음에 계엄 직후에 그 국회 계엄 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진술이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미리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계엄 해제 의결을 참여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의 깔끔한 그 진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계엄 그 해제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나니까 그 뒷주머니에 계엄 관련 문건이 있더라라는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CCTV를 통해서 책상에 늘어져 있던 서류까지 싹 다 걷어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다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그렇게 4가지 혐의로서 계엄 내란의 공범인지 방조 혐의인지 아니면 뭐 중요 임무 종사자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명이 갈릴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위증하고 그다음에 진술이 자꾸만 변화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상당한 뭐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당시와 상황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때 뭐 좀 혐의가 뭐 덜 가담했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다 클리어됐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특검이 그때는 증거가 많이 없었고 이번에 많이 달라졌다라고 명백히 말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예전에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뭐 증거를 수집했을 수는 있겠죠. 예. 뭐 그걸 토대로 지금 특검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에서 기각된 거는 저는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그것도 본인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과연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 계엄을 가담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지금 저 수사하려고 하는데도 뭐 장성이 10명이 들어가도 못 끄집어내잖아요. 하물며 당시 그 현직 대통령의 그 경호처가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고 나머지가 말렸던들 됐을까요? 뭐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예. 아쉬움과 비판의 자리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가 증거물 가지고 적극 가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해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동조와 가담을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가담했다고 하면 이제 공범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어떤 사전에 모의 같은 데는 전혀 같이 안 하다가 사후적으로 그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유지되도록 도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방조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공범이냐 아니면 방조범이냐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예. 지금 그래서 내란의 가담 방조 혐의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구속영장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기소되는 단계에서야 이걸 내란의 공범으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기소를 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도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네. 결국 이것도 뭐 공범, 방조 그걸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특검부 설명의 그 속뜻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른바 사전에 계엄을 인지한 것을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른바 모양 갖추기를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당일 오후 8시 40분경에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무원에 소집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저는 한덕수 총리의 구속 영장 신청이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지시를 한 것, 즉 사후 계엄 그 문건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사실이 처음부터 은폐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자택과 총리궁 간 압수수색이 7월 2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쯤 돼가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물증 이런 거를 토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것을 집요하게 특검 쪽은 이 강조를 하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제가 네. 변호사이시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오늘 특검이 또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 일련의 행위를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도 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당시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고위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상황인 게 분명한데 오늘 특검이 언급한 거기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로 표현합니다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마치 그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범이 성립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도 안 말린 것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같이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작위범 하지 않았던 거가 범죄가 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람의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 주인이 당신 나가쇼 했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안 나가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법률적으로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게 퇴거 불응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남의 방에서 안 나간 행위 자체가. 근데 내란에 있어서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아직 판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든지 뭐 특검에서 법률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단독 보도가 하나 온라인에 뜬 게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에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이게 정부기관 폐쇄 지시로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실제로 당시에 그 한예종이 폐쇄가 돼서 한예종 관계자들이 특검에 참고인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예종 총장도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총장이 어떻게 당시에 폐쇄가 됐는지에 대한 계엄 당일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내용을 특검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과 당시의 당직 총사령관실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두 개 다 총리실 산하니까 총리의 어떤 지시나
이야기 없이 이게 임의대로 가능한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국무조정실은 당시에 기간 폐쇄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계엄의 혼란 상황에서 이 총리실 정도만 청사만 그 폐쇄를 하고 좀 통제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런데 당직 총사령관실은 무슨 소리냐? 국무조정실에서 우리는 총리실 지시한 대로 행정기관에 다 폐쇄 명령을 내린 거다. 그대로 한 거다라고 서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총리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유인촌 그 장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장관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인데 저는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을 했어요. 서류 뭐 멀리서 봤는데 뭐 단전 단수 적혀 있고 이런 얘기 거짓 증언을 했죠. 진술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전 단수 지시 내린 적도 없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하부 기관까지 다 명령이 내려간 거 저희가 다 확인했잖아요. 예. 소방청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계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부기관까지 당직 총사령관실에서 실제로 명령이 내려갔고 행정기관 폐쇄라는 그리고 한예종이 일단 그날 폐쇄가 됐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이상민 장관의 케이스하고 매우 유사점이 있어서 저는 뭐 구속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건희 씨의 뭐 명품 논란 때문에 잠시 내란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12월 3일 밤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공포에 떨면서 TV를 지켜봤던 또는 국회 앞으로 나왔던 그 상황을 지금 또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당시 총리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또 이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도 연관이 있는지도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용 위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당시 그 통화 상황 어떻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추경호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리고 혹시 JTBC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다가 본인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방송 요청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 본인이 전화를 받은 시간과 또 본인이 오히려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총을 바꿨다, 장소를.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전화 통화 이후에 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방해를 하려고 했으면은 국회의사당에서 할 의총을 오히려 당사로 끌어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특검에서 아마 그 모든 문자와 그 시간 그리고 보냈던 내용은 확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주 쉽게 해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추경호 대표도 저는 그 부적절했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엄 해지에 참여를 했었어야죠. 예. 근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또 계엄에 동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김용래 의원님, 이 부분도 가담이냐 방조냐를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혹이 실체가 규명이 되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가담이냐 방조냐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제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예. 말씀드리면 이게 방조범으로 기소해도 되고 공범으로 기소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어떤 혐의,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좀 방해하려고 자꾸 그 의총 장소를 4번에 걸쳐서 바꾼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중간에 이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예결위장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던 것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장, 그러니까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는 본회의장하고 예결위원장하고는 상당히 가깝다. 로텐더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국회 소집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총 장소를 바꾸고 더군다나 그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7, 8명의 국힘 소속의 현역 의원들은 국회 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해제 결의에는 참여 안 하고 국회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쯤에 이르러서는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조금 그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석연치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많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 과거 위증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취지의 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이슈는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선에 출마했었잖아요. 갑자기 총리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리고 그 간밤에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국민의힘 상황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이 한 전 총리의 상황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후보 교체 시도가 됐었나? 갑자기 이렇게 대선 출마를 했나?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김동연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추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 왜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을까? 본인이 정말 구국의 정신으로 출마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라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주위 어떤 증언이라든가 물증, 당시의 상황 논리 이런 것들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차라리 대선에 출마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 봄직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검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큐빅 맞추기를 통해서 할 때는 그럴 가능성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추론을 할 그럴 그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이라든가 특검의 어떤 지금 한 달 동안의 이 주변인 수사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정 의원님.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좀 테이프를 돌려보면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 소위 말하는 여당 내에서. 예. 당시 여당이요? 당시 여당, 예. 당시 여당에서. 그때는 뭐 후보 이름으로 거론만 될 시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선언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 지지율이 안 나왔으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겠죠. 근데 그 지지율이 1위였고 뭐 지금 뭐 그 당시 여러 여론조사를 저희야 뭐 당시 뜯어봤으니까 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중도 측만 보면은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의 거의 뭐 박빙 내지는 그런 그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그것이 그때 뭐 마침 잘 나와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이거를 타개하여서 대선에 나왔다고만 얘기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요인도 많았다.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도 탄핵을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죠. 그때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뭐 1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출마 안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이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를 하는 게 일단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잡히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그 직책이 주는 어떤 권위나 무게감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중도에 사퇴하고 실제로 출마를 하는 순간에 거품처럼 충분히 꺼질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본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만 평소에 한덕수 총리가 보여주던 어떤 오랜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로 본다고 하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출마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확실히 본인이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권 주자가 되고 뭐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되면 모든 사법적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김준희 의원님. 공직생활 50년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소위 저질러 놓은 일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윤들은 이미 대선은 당시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당권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뭐 대권은 물 건너 간 거니까 어차피 이 개업 내란 국면에서 그러니까 당권이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하니까 내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쩌면 당내의 소위 그 친윤 기득권 세력과 한덕수 당시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로서 대선 출마를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슨 단일화 오밤중에 당내 이건 구태타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대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벌석 재판이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의 증언인데요. 이민수 중사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이 전 사령관의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했던 인물인데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서 전화기 넘어 그 목소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라는 걸 알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동연 의원님, 총을 쏘더라도라는 말도 들렸다고 하고요. 당시 법정에 있던 취재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울먹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일종의 양심 고백성 증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총을 쏘더라도 이것은 제가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증언이 안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계엄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난번 그 법정 논란에서 한번 나온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이 이 수방사령관 운전 그 수행 부사관을 통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면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계몽령이다 하는 그 말 자체도 성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을 쏜다는 게 그 대상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상을 해서라도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방사령관이 수행 부사관이 이런 말을 일부러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렇게 이 강을 크게 하나 탄핵의 강을 건넌 상황에서 저 부사관이 본인 살려고 엄마를 꺼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참 총을 쏘더라도 그리고 또 계엄 이거 다시 한번 하면 된다라는 말은 이 비상 계엄이 얼마나 이게 이 불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건너뛴 있어서는 안 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증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수사 절차상 예견된 일이긴 한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조금 전에 내란 특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사실 어제 그 이 중사의 양심 고백성 증언이 오상배대라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그 부관이라고 하죠. 부관 그 장교에게서도 나온 발언이어서 더 이제 신빙성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중사의 증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오대위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인데 예. 전화가 왔을 때 대통령님 전화 오셨습니다라고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명확하게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그렇게 말로 전화를 넘겨주면서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총을 쏴서라도 그리고 계엄 뭐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피고인이 경고형 계엄이었다. 뭐가 문제냐. 2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그 지하 벙커에서도 막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진술들까지를 다 종합해서 실제로 경고형이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증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백다 앵커가 다음 이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김 씨 측 입장인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구속 후 침묵을 유지하던 김건희 씨. 이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불출석 노선을 밟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모친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당일 민간인 김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어제 출석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씨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조사 태도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특검이 말끝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하더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 특검 측에서 표현하는 거로 봐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대답을 했는데 뭐 그런 사실 없다라든지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진술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뭐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게 준 사람, 특히 이제 건설업체 회장의 자수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최재형 목사가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면 거기 선물 꾸러미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누구로부터 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방금 김건희 씨 소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특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이죠.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내일 나오라고 어제 통보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다시 특검이 김건희 씨 측에 21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다. 방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구속 후 3차 소환이 되겠군요.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일단 김건희 씨가 내일 조사에는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뭐 자필로 뭐 서면을 냈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고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하다가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전략적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예, 저는 변호인단과 수기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말을 거의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출석을 해서 특검과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물증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카드를 보여준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는 별 얘기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 두세 명의 변호인단은 그것을 간과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아마 이 관련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특검의 카드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한 그런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검과의 어떤 법리 논쟁에서 일단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검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이 칼을 들고 앞으로도 공격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른바 전략회의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이 스탠스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공양상의 이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뭐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특검 조사에 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떤 국민의 도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그 특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증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차 부인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특검 관계자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거 말끝마다라는 얘기는 동네에서 친구끼리 다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말끝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특검에서 할 그 용어 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논리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그 접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 대부분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다시 한번 더 정밀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되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특검, 이른바 공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언어라고는 저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동아일보 보도가 공식 브리핑 내용이 아니라 아마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언어가 기사로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2번 정도 출석을 해보니 더 답변하면 불리해지겠다 이런 판단일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같으면 말끝마다가 아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을 것도 같은데 사실 본인이 그 구속 전 8월 6일 날 첫 출석에서는 일단 소환에 응하는 성심성의껏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그거를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거라고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영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그 목걸이 건에 대한 거짓말과 위증으로 결국엔 본인이 자충수를 둬서 구속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목걸이에 대해서 홍콩에서 구입한 가짜인데 너무 똑같아서 샀다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또 그 말 끝에 사실 그게 뭐 브랜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말도 육하원칙이 맞춰서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 해놓고도 제대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구속된 이후에 2번의 조사에서는 아예 변호인들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조사에 2번 응했는데 차제에 본인이 김관진 씨가 진술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라는 전략을 저는 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한두 마디씩 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었을 수 있겠다, 진술 자체가. 그래서 본인 도움이 안 되니까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부창부수구나라고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만 해도 워낙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사 사안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특검 연장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연장도 논의하겠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수사 활동 기한이 이제 12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규모가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뭐 수사관도 그 비슷한 인원입니다만 저 정도 인원으로 지금 16개 혐의라고 하는데 저 기간 내에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다 끝낼 수 있느냐? 수사해본 사람들은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못한다 도저히.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의혹 중에는 해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른바 ODA 예산이 7억 불에서 15억 불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억 불로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조 원쯤 되는데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돈이 한번 해외로 빠져나가면요. 이거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150일 동안은 이거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몇 달의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석 달, 6달 연장하자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연장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워낙 사안도 많고 또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단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단추는 너무 잘못 끼었죠. 예, 목걸이 관련된 거짓 증언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겼고 또 그것이 구속 수감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사가 굉장히 방대하고 완전치 못하면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을 지방선거,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 셈법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한 취해야 되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도 공감을 해주셨네요. 특검 수사 개시하기 전에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했죠.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때 현금 다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관봉권이라고 하죠.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낼 때 포장이 잘 된 그 현금 관봉권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관봉권의 띠지 등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오늘 법무장관은 이 단서 유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증거인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웃돈까지 얹어서 신발이니 가방이니 다 바꾸고 했다는 샤넬백, 구두,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분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검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 시계 구매 대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서모 씨 관련해서도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거의 저는 그 수준의 답변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현금이 1억 6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중에 관봉권이 5천만 원 정도이고 관봉권은 띠지에 100장씩 이렇게 묶어져 나오는 신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10묶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그런데 그거를 왜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세보죠? 누가 봐도 그냥 그거는 10묶음이니까 5천만 원인데 그걸 굳이 띠지를 다 풀어서 그거는 잃어버렸고
돈만 가지고 있었고 세 번을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놓고 미안 직원의 실수였어 그래놓고 감찰도 안 하고 경위도 따지지 않고 특검에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을 넘기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이 이토록 친절하고 본인들은 감찰도 안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관봉권이라는 게 그냥 일반 개인이 구경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관봉권이라는 말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이 시중은행들도 안 쓰는 용어입니다. 예. 한 17, 18년 전부터 신권으로 다 이 용어를 통일을 했고요. 마치 관봉권이라니까 뭔가 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뭐 어떤 부정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냥 신권으로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요. 서당께 3년이면 사실은 그 개도 책을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검찰의 직원이 이거를 띠지를 그냥 분실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띠지가 이 가로 세로 이렇게 십자가로 저는 뭐 은행을 출입할 때 뭐 많이 봤습니다만은 날짜, 시간, 담당자의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멸실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추적을 피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부지검인가요? 남부지검에서의 어떤 지금 이런 그 사유를 댔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검찰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감찰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어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또 건진 법사에게 5천만 원짜리 신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신권을 어디에 썼는지 그 배경이 저는 이거 곧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 은행권의 어떤 그 루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띠지가 비록 없어졌다 하더라도 요 관련된 수사 내용은 진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단순 실수일까요? 실수일 수 없죠. 예. 수사해본 입장에서 저거를 다 뜯어서 그 돈을 세다가 뭐 그 스티커하고 관봉 띠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관봉권은요 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띠지뿐만 아니라 열묶음을 비닐로 싸서 또 비닐도 뜯지 못하게 거기 봉인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덩어리 하나가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다 뜯어서 세볼 필요가 없는 게 관봉권입니다. 예. 세볼 필요가 없는 관봉을 뜯어서 세보느냐고 다 뜯었고 그리고 나서 세본 다음에 스티커하고 띠지는 잊어버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건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는 게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했다고 보세요? 검찰 직원이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죠. 예.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거고 그 실무자 선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예. 그걸 뭐 해서 증거 폐기하라는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누군가는 했겠죠. 예. 좀 사안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님. 그럼요. 예.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뭐 음모론, 뭐 혹여라도 진짜 건진법사 내지는 그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무슨 자기네 신도들한테 하달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각종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예. 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예. 있어서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네. 그 관봉권이라는 걸 추적하면 이 자금의 출처가 파악이 됩니까? 수사를 해보신 나오죠. 입장에서. 일단 예. 기본적으로 완전히 봉인을 해서 유통되는데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예. 은행의 VIP 고객에는 관봉권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마치 그 고객에 대해서 큰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관봉권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째로 거래를 하면 좀 본인의 위상이나 이런 게 그 높아지는 약간 그 비법률적입니다만 좀 그 체면이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 고객에는 관봉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관봉권이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을 거쳐서 시중은행까지는 전달이 됩니다만 거기서 개인 고객에게 갈 때는 관봉권을 풀러서 지급이 되고 관봉권 자체로 덩어리째로 지급되는 거는 이른바 그 특수활동비 지급할 때 뭐 그게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의 모든 부처에도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정말 일부 국한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특활비를 쓰는 몇몇 한정돼 있는 부처에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되죠. 그 스티커하고 띠지를 보면요. 예. 그 통일교 압수수색 했을 때 관봉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중간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관봉권과 건진법사 압수수색할 때 발견된 그 관봉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권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도 규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졌다. 과연 그때 검찰은 어떤 의도로 이걸 없앴을까 또는 정말 실수였을까?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지시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가역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